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 문제,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역시 문제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께 예상 문제를 제공을 하지만, 근데 기출 문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합격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뭐 많은 문제를 예상하기도 하고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단순히 한 번 풀어보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말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기출 문제가 다른 어떻게 변형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캐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직렬에서도 제가 늘 강조드리고 그리고 타직렬에서도 늘 보면 모든 강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출 문제는 자, 그 자체로 푸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틀린 지문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그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표 및 금융상식은 좀 우리 타 직렬에는 기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리지계 한정에서 우리 그동안에 7번의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 번 한 해당 기출 문제가 18문제밖에 없다 보니 다른 그 과목에 비해서 기출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매년 우리 매 시험마다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서 우리 기존에 기출되었던 게 지금은 뭐 답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의 좀 활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교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 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기출 문제를 나중에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더 풀어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재에다가 제 교재에는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대략적으로 대부분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런 걸 표시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다음에 교재를 읽을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효율성 있게 그렇게 우리 해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출 문제 풀이 뭐 정답만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그 관련되는 이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 여러분들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우리 계리지계 우편 및 금융상식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총 7번 있었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부터 먼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타직렬에서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후에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부분에 있는 내용 자 진도별로 이렇게 쭉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2019년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실강을 통해서 매주 문제를 그 만들고 우리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서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함께 그렇게 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관련되는 문제들 자, 추록이라든지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강의를 갖다가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시 이상의 수험생하고 여러분들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고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좀 미리 공부를 좀 해서 나중에 공고가 났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내가 수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실강과 다르게 제가 기본 이론을 설명할 때 뭐 꼼꼼하게 설명은 했지만은 다만 그 이론 설명과 같이 문제풀이는 같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강의하고 같이 접목되는 그런 문제풀이 강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은 이론의 내용을 파악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객관식 시험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꼭 한번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2008년도 8월 30일. 자, 우리 1회차 시험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와, 과거부터 어떤 이론들은 거의 바뀐 게 없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출제됐던 게 또 계속 또 출제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이때는 새로운 게 또 새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좀 추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회차부터 여러분들 진도별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시험 원형 그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 2019년도 공고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은 없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우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 기업에 의한 사업으로 경영 형태 면에서는 정부 직영 형태에 속한다. 그렇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소속화에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경장관이라고 해가지고 자, 국가가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는 그 문장 좀 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서의 상호 간의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다. 자, 여러분들 공법상의 관계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자, 우리 최국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무조건 여러분들 공법 관계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 관계라 하는 것은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우리 국민에게 국민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우편 이용 계약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라든지 병역 의무를 지우듯이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이지만 자유로운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법관계가 바로 우편 이용 계약이라든지 철도 이용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공법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지만 이런 사법관계에 있어서는요 민사소송으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자 무능력자 행위라도 능력자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성인들은 여러분들 뭐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이런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요. 자, 이게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성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부모의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요. 무능력자의 행위를 하더라도요.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요. 이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우편 이용 관계는 그랬네요. 제3자를 위한 우편 간서와 발송인 간의 계약이므로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간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계약 관계는 일단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편 이용 계약과 관련해서 발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편 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송인과 우편 관서의 계약으로 인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을 우리가 우편 이용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 근데 이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자 우리 수취인이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수령을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요 수취인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편 이용 계약이 전형적인 제3자 이용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송인과 우편 간서 요 두 사람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우편 이용 계약 당사자가 되고요. 수취인까지 포함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우편 계약 관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당사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까지 포함을 한다면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그렇게 해서 계약 당사자냐 계약 관계자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3자를 위한 우편 간서와 발송인 간의 계약이므로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했어요. 관계자는 얘네들뿐만 아니라 수취인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맞는 거예요. 4번 정답이 아니고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틀린 질문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 부가 우편 영무. 자, 영무란 말은 지금은 이제 서비스란 말로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주는 특수취급제도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물건,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것과 관련해서 물건을 갖다가 배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추심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대금 교환이 되겠죠. 대금 교환. 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자, 이런 민사소송법 나오면 자,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특별송달이죠. 그래서 민사소송법과 관련되는 서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소를 제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뭐 그 당사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법원에다 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렇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상대방이 그 원고가 제기한 그 소장이 있죠. 소장의 어떤 부분을 우리 피고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특별 송달의 방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그 서류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송달해 주는 그런 방법은 바로 특별 송달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송달. 그다음 세 번째, 보험 등기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 환정서, 그다음에 수표 등을 배달하는 특수 취급제도. 그래서 우리 보험 취급하는 국내 우편에서 보험 취급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편 환 수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유가증권 등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그 보험 취급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가액의 한도 같은 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했는데, 우리 수표 요거는 2천만 원 이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유가증권 등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특사 배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빠진 내용이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만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볼까요?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손실보상과 다르게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손해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손해배상 그 절차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해가지고 자, 일단 손해배상 결정서가 여러분들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다툼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 우편관세에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라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미 손해배상 결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시효가 더 연장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연장될 때 그거 여러분들 몇 년이에요? 5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 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국내 우편이든 국제 우편이든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취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 같은 경우는 수취인이 발송인의 승인을 얻었다면 수취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국제 우편 같은 경우는 자, 국제 우편이 우리 수취인 쪽으로 도달을 했다면 그때는 수취인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역시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3번 손해배상액은 자 보세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보험 취급 시는 신고 가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다 좋은 질문이지만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손해배상 여러분들 그 금액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국내 우편에서 손해배상의 한도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세요? 멸실이나 그렇게 분실되었을 때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했을 때가 이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10만 원, 50만 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내 우편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우편물에 실제 손해, 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 등기 취급이 됐다면 10만 원이 손해배상의 한도인데 실제 가액이 7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은 쪽이니까 얘를 손해배상해주면 되고요. 아닙니다. 실제 자 우리 손해액이 1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10만 원 요 작은 쪽으로 여러분들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해배상액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 맞죠? 그런데
이제 국내 우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가 3번에 보시면 국내 우편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우편물의 보험 지급 그 우리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는 여러분들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준다? 물건 가격에 관계없이 자 보험 취급 시 그때 신고 과액을 배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객관적 가치가 없는 뭐 우리 첫사랑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에게 엄청 소중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 이 편지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험 신고 가액을 10,000원, 2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만약에 우리 송달 중에 분실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보험 가액을 그대로 여러분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국내 우편의 보험과 국제 우편의 보험 취급의 차이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내 우편의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주관적 가치만 있으면 되고 객관적 가치에 상관없이 보험 가액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때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자 우리 신고했던 보험 취급 보험 신고 가액을 갖다가 우리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지만 국제우편 같은 경우는 객관적 가치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 가치 넘어서 여러분들 보험가액을 기재를 한다면 이거는 사기보험이 돼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산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특히 그 발송한 날이냐, 발송한 다음 날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여러분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우편물에 있어서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였고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이라는 것, 요게 여러분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기본 이론 시간 때 자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산점 이 세 개는 특히 잘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출된 거고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4번 보세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우편물 송달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송달 기준 배달 기한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송달 기한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연 배상과 관련한 손해배상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물은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그럼 두 번째 이 길 오전 특급 자 이거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닌데 그냥 참조적으로 오전이니까 여러분들 12시 이전이 오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당일 특급은요. 접수 당일 20시까지겠죠. 그래서 접수 당일 20시 해가지고 우리 요 문제 정답은 요 1번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5번.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1번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 여러분 접수 시점 자체가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계약이 우편물의 이용 계약이 성립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서 창구로 해서 접수할 때는요 언제 우편물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했어요? 창구에서 접수한 때 성립한다라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체통에 투입했을 때 우체통 투함 시에는 우체통에 투입할 때 투입 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문 접수를 했을 때는 자 우리 그 우편 그 직원분이 그것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지급을 해서 영수증을 수령한 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편물 이용 계약 성립 시점. 그렇게 해서 이런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해야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서 위험 영역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우체통 관련해서 제가 우체통에다 우편물을 넣었어요. 근데 그 사이 태풍이 불어서 우체통이 저 멀리 날아가서 우편물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 계약 시점을 우체통에 투입한 때로 보기 때문에 이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체통에 그걸 넣고 그다음에 우리 집배원분께서 그것을
끝났을 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그 밤 사이에 집배원이 그 우편물을 확인하기 전이라면 아직 이용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은 누가 떠안게 되냐면 발송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밤 사이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갔다라고 하던들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 현금을 지급할 때라면 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자 우리 현금을 인도받아 확인한 때라고 이렇게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써 있다. 그래서 우리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 성립은 여러분들 요물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봤었고요. 반면에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자 당사자의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이렇게 합치된 때 그때 보험 계약은 성립하고 다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는요. 최초 보험료를 납입받은 때 요때 보험 계약이 성립하고 보험 그 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이렇게 서로 이런 제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라는 것은 전범위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비교하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여 첨부된 우표에 소인한 때. 자, 우리 우체통에 뭐 한 때요? 투입한 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오는 성립시간 너무 늦네요. 자, 다음 두 번째, 통상 우편물을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 있다. 자, 여러분 통상 우편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편지, 그다음 엽서잖아요. 물론 편지 같은 경우는 봉함을 하지만 엽서 같은 경우는 봉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 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2008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한동안 쭉 우리 공고 내용에서 또 빠져 있다가 2019년 공고에 이제 통상 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문장이 또 다시 재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가 나왔다, 다시 또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도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발송인이 우편물 내용의 신고 또는 개봉을 거부한 때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의심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라고 자 물어보겠죠. 근데 그 안에 그 들었다고 하는 그 대답의 내용과 좀 이게 상태가 좀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근데 개봉을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개봉 열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즉 거절할 때는요. 그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있다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도 뭐뭐 해야 한다랑 할 수 있다랑 다른 그런 정답이 나왔듯이 지금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편물 이용 계약뿐만 아니라 행정법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할 행정 공무원이 자 우리 그 뭐 시정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지 않을 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고 일단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번 공고에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 우편물은 접수한 때부터 우편 이용 관계가 발생하고 그렇죠. 접수한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죠.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즉 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 간서와 발송인 사이에 송달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성립 시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국제 우편 기구 및 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그 국제 우편 기구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UPU, APPU 해서 특히 이제 그 관련되는 기구들, 그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그런 것들만 잘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국 우편 연합 총회는요 최고 의결 기관 그렇겠죠. 전 회원국이 자 모여서 자 의논하고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 의결 기관은 맞습니다. 자, 최고 의결 기관. 자, 이거는 여러분 심의 기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사회를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국무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국무회의는 이제 심의 기관인데 그걸 의결 기관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의결 기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국회에서 땅땅땅 하면요, 그대로 효력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때 이걸 의결 기관이라고 심의 기관이라는 거는 자, 그냥 당사자들 그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무리 뭐 의사봉을 친다 한들 그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만국우편연합은 자, 그렇죠. 최고 의결기관. 이게 심의기관일 수가 없겠죠. 그럼 왜 뭡니까? 전 회원국이. 그래서 의결기관 맞아요. 그렇지만 자, 이건 올림픽입니다. 4년마다
4년마다 개최되고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만국우편연합의 상설 기간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상설이라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개최되는 거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운영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총회는 당연히 상설 기간은 아니고, 자, 그러면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근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만국우편연합의 UPU 만국우편연합의 상설 기간하면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까지 맞죠. 근데 국제사무국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집행이사회라는 것은 APPU의 우리 상설 기관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PU의 합해 단위는 SDR 맞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SDR 기억하시고요. 공식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불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어. 자, 그다음 국제 특급 우편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EMS라는 게 여러분들 신속성,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EMS를 발송할 수 있는, 뭐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상대 국가에서 그런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EMS의 제대로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 여건을 조성한 국가와 서로 조약을 맺음으로써 EMS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 다자간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정이라는 것은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로 된 합의를 우리가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조약을 양자 조약이라고 하고요. 세 국가 이상이 체결하는 조약을 다자간 조약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한 번에 우리가 다른 상대 국가 즉 두 국가 사이에서 이렇게 조약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EMS와 관련되는 조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번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EMS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이런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 국제통상 우편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우편 엽서는 직사각형이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에 기반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편 엽서는요. 그렇죠. 직사각형. 요게 직사각형 형태를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봉합하지 않아야 되고.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요. 항공서간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국제통상 우편물 종류들 쭉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국제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등기 취급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설 또는 신문 원고는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여러 장인 것을 우리 인쇄물이라고 하는데 소설이라든지 신문 원고는 똑같은 내용을 복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쇄물은 아닙니다. 인쇄물은 아니지만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보라든지 학생들의 생활 성적 통지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쇄물은 아니지만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국제통상우편물 관련해서 우리 보통은 2kg이 그 제한 중량이라면 인쇄물로 취급이 되면요. 자, 이때는 5kg 이내까지 그 제한 중량이 확대된다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4번 소형 포장물은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형 포장물이든 소포든 물건입니다. 물건이지만 소형 포장물은 여러분 작은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로, 세로, 높이 합이 35cm 이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소형 포장물 그리고 소포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통상 우편물에서. 그래서 어쨌든 물건이 여러분 작다 보니까 소형 포장물은 소포에 비해서 발송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심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하다고 그냥 넘어가시지는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것과 함께 섞여서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자, 8번 보시면 우편물 배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편제상 보시면 우편물 배달과 관련되는 일반 원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특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들 내용들 뭐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일반 원칙은 딴 게 아니에요. 주소지에 있는 사람한테 배달하는 게 원칙이고요. 2명 이상의 어떤 수친이 있다면 한 명에게 우리 배달하면 그로서 우리 우편 간수로서는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원칙이 되겠고 이제 특례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1번 동일 건물 내의 수친에게 배달한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자 우리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 여러분들 자 모든이란 말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동일 건물 내 수친에게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게 그렇게 배달을 하면 되는데 없다라고 한다면요. 물론 작은 물건 일반 통상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편 수취함에 넣을 수 있겠지만 우리 등기 취급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우편 수취함에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우편 수취함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큰 물건 같은 경우는요. 우편 수취함이 아니라 주소지로 그렇게 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우편 43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특급 우편물이 우편 43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 43에 투입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특급 우편물이라는 것은 등기 취급하는 것으로서요. 자 이때는 우리 43에 가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요거는 직접 수령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 3번 보관 우편물의 교부 기간은 우편물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자 이거 기억하세요.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기사나요? 10일로 한다. 자 이게 우리 보관 우편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불편함 때문에 그걸 직접 우리 수취인의 주소지에 전해주기 힘들 때는 그 관할 그 우편 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칙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다만 이게 좀 일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0, 30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우편 간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 수령인에게 등기 우편물을 배달한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법령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반드시 여러분 수취인이 모든 어떤 그 등기 취급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리 수령인을 여러분들 지정해서 대리 수령인이 그것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집배구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을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 요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틀린 지문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요.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자, EMS네요. 국제 특급 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물, 자 여러분들 EMS는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우체국에서 돈벌이가 가장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EMS가 나오면 요 관련되는 것들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취급 조건, 취급 간서 등은 관할 지역의 최신 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특급 그다음 EMS 이런 것들은 관할 지방우정청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국제 특급 우편물은 항공 및 등기를 기본 그렇죠 신속 정확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배달 통지 보험 취급을 부과하여 특수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배보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이제 배달 그 정명 배달 그 통지인가요? 그래서 배달 통지가 기존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배달 그 증명 배달 증명이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 보, 초, 이, 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달 통지, 다음에 이게 보험 취급, 그 다음에 이게 초특급 우편, 그 다음에 이게 EMS 프리미엄이 되겠고요. 여기 배달 통지를 했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배달 기한을 갖다가 우리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겠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데 배달 보장 서비스. 그렇죠. 배달 보장 서비스.
배달 보장 서비스. 자, 이렇게 5가지가 자, 우리 EMS의 부가 취급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4가지가 있다가 배달 보장 서비스, 요게 이제 2019년도 공고에 새롭게 더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원래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 EMS 부가 취급 서비스와 관련해서 배달 보장 서비스를 그렇게 서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배달 통지, 보험 취급 다 맞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이용자와 우편 간서 간 이용 계약의 종류는 정기 특급 우편, 부정기 특급 우편 및 임시 특급 우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 계약의 종류에는 자, 우리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EMS를 하는 우리 정기 그 특급 우편이 아니라 자, 이거는 계약 특급 우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관계 없이 그냥 수시로 여러분들 그냥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시 특급 우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특급 우편, 수시 특급 우편. 그래서 특히 이제 계약 특급 우편과 수시 특급 우편은 여러분들 우리 우편 요금 있죠. 국제 우편 요금 감액과 관련해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조문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걸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고 송금한 유가 증권료는 국제 특급 우편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EMS로 보낼 수 있는 건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회사, 뭐 서류라든지 그런 회사와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EMS로 보낼 수 있고요. 반면에 EMS로 보낼 수 없는 거는 자 우리 돈이라든지 기금속 뭐 그런 것들은 우리 EMS로 보낼 수 없다. 대신 EMS로 보낼 수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 보험 서장을 통해서 기금속이라든지 그런 뭐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보낼 수가 있다는 것하고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금환이라든지 유가증권료 하면 돈과 관계되는 거죠. 그럼 이건 EMS로 보낼 수 없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물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평생 잊지 않겠네요. 자, 배달 보장 서비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9번의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0번 볼게요. 예금 거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 계약은 우리 그 금융기관이 작성한 어떤 약관에 의해서 우리 계약자가 우리 보면 예금주가 보통 사인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관에 의한 어떤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약관은 그 작성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대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를 때도 많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약관 거래와 관련되는 그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 거래 약관에 대해서 이런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하고요.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통일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관은 객관적 그리고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3번 개별적인 예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죠. 모든 상품의 약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약관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에 두고요. 어떤 해당 상품에 대한 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 우리 그때마다 다른 그런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자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 그리고 당해 예금 상품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들 이건 워낙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예금 계약에 관한 약관 적용이 있어서는요. 자 우리 범위가 작은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을 먼저 적용하고 그게 불명확하거나 없다라고 한다면 예금 종류별 약관을 적용을 하고요. 이조차 없다. 그러면요. 예금 거래의 기본 약관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관련해서는 당해 상품 먼저,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 그다음 세 번째가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요 순서대로 적용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만 그 상품에 해당하는 그런 약관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적금 상품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적립식 상품인지 애치식 상품인지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꼭 해당되는 약관을 적용하고요. 이마저 불명확하거나 없다라고 한다면 예금 거래 전반에 적용되는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2016년 16년, 18년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요거는 삭제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과거에 있던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11번은 삭제하시고요. 그다음에 12번도 여러분들 장기 주택 마련 종합 장기 주택 마련 저축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지우십시오. 그냥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출제됐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 13번 보세요. 금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파트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그 금리의 종류와 관련해서 그 용어의 개념 자체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어떤 사례 문제 2016년도에 나왔던 그런 사례형 문제들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경제 관련되는 영역에서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들 실질이란 말이 붙는 게 있습니다. 실질. 그래서 실질 경제 성장률, 실질 임금 상승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 실질 이자율은 자, 이자율 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에다가 뭐를 빼냐면 물가 상승률을 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그 사회 경제 파트에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실질이 나오면 명목에다가 물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 우리 GDP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 뭐 임금 상승률은 명목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 명목 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거고요. 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은 실질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이라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할수록 요거는 빼야 되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질 금리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단리, 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동일하다라고 되는데요. 표면금리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겉으로 드러난 그런 금리를 말하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수령하는 금리 있죠. 뭐 세금을 떼고 하는 그런 거. 세금을 수령하고 실제 수령하는 게 바로 실효금리다.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세금 부과 등에 따라서 표면금리랑 실효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겠죠. 동일하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자,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자, 이거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만기 때 100만 원을 받는 만기 시에 100만 원을 받는 그런 채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기 시 자, 이렇게 1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현재 가격이 80만 원.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격이 90만 원이라면 자, 채권 가격이 보세요. 80만 원일 때는 자,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80만 원일 때는 80만 원 주고 채권을 사서 만기 때까지 기다리면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80만 원에 20만 원 수익.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이 26%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제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만기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는 채권이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왜? 조금만 기다리면 그만큼 그 만기 시 금액만큼 수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9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나의 투자 금액은 90만 원이고 이때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나요? 한 11.11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게 당연히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낮은 게 수익률이 더 높고 채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문제도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4번 문제 볼까요? 카드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뭐 선불 카드가 나왔네요. 선불 카드는 법에서 정한 발급 한도에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2018년도까지는 50에다가 실지 명의가 있으면 곱하기 4를 해서 200만 원 한도다라고 그렇게 됐었는데 우리 2019년도 공고에는 자, 무기명 그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여신 그 전문 뭐 그 관련 법과 관련해서 50만 원이 한도였고요. 실지 명의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500만 원으로 그렇게 상향 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불 카드는 법에서 정한 발급 한도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 직불 카드 사용 금액은 자 우리 요 체크 카드하고 아주 유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결제 방식입니다. 후불 결제 방식으로 결제되는 거는 신용카드가 되겠고요. 3번 선불 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선불 카드라는 게 미리 결제를 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직불 카드는 할부 구매, 현금 서비스 및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불 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 공여 기능이 없어요. 신용 공여 기능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돈을 대출 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물품 구매도 가능하고 할부 구매도 가능하고 현금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은행에서 발급되는 그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봤었고요. 그러나 직불 카드는 신용 공여 기능이 없으니까 현금 서비스라든지 할부 구매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직불 카드는 여러분들 일종의 현금 카드이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맞는데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보험료 구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험료 관련해서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영업보험료가 소위 말하는 우리 보험 계약자들이 내는 그런 보험료의 총합을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자, 영업보험료는 우리 그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그런 그 자금이 되는 부가 보험료로 구분한다. 맞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었죠.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그다음에 부가보험료. 그래서 우리 순보험료 관련해서는 위험보험료, 만기보험료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가보험료라고 해가지고 뭐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 맞죠? 저축보험료. 그래서 우리 제가 만기 보험료였네요. 자, 우리 보시면 위험 보험료와 저축 보험료입니다. 저축 만기 보험이 됐을 때 지급하는 그 재원이 되는 게 바로 저축 보험료, 저축 보험료. 자, 그렇게 보시고요. 맞고요. 그리고 요것은 예정 이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자, 그냥 볼게요. 영업 보험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순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가 있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그래서 순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위험보험료가 있고요. 위험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저축보험료가 있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신계약비, 그 다음에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 위험보험료는 자 우리 뭐에 따라서 예정 사망률에 기초해서 계산을 하고요. 자 이거는 예정 이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얘는요 예정 사업 비율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 보험료라고 하고 얘는 뭐에 기초한다? 예정 이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위험 보험료는 보험 사고에 따른 지급 재원으로 순보험료 그렇죠. 위험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해당하며 예정 사망률이라면 예정 위험률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정 위험률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자, 전산비는 아닙니다. 수금비입니다. 수금비로 구분하며 예정 사업 비율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네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보험자,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 보험 계약자 여기까지만 당사자고요. 보험 모집인, 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그다음에 피보험자 여기는 관계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는 보험 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자 이거 거절할 사유가 없는 뭐 이제 우리 신체의 그 어떤 통제 의무를 이행하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신체 검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막 신체 검사 받는 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보험계약 승낙 전 사고 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이 승낙 즉 성립하기 전이라도 자 이게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여기 보시면 보험료까지 함께 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보험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낙 전 사고 담보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자 우리 피보험자의 뭐에 의한 동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생명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또는 구두라고 했으니까 이거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서의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신체 허약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자, 이거는 우리 상법 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특히 생명보험과 관련해서는 15세 미만인자의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자, 심신상실자라는 것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의 어떤 정신병을 아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중증의 치매 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심신박약자는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심신박약자로 합니다. 근데 신체 허약자는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제가 막 실강 시간에 계속 그런 말씀했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뭐 이윤석 같은 그런 분은 이거 뭐 피보험자로 생명보험 같은 거 못 드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체 허약자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개 좀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만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지만 신체 허약자는 그렇죠.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7번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저랑 그 우리 금융 상품 파트 공부했었던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입실금이 자료 내금에서 6가지 순서로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예금 관련해서 6가지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뭐 적금이라든지 특수 형태 그거는 뭐 몇 개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초창기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을 갖다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 문제 핵심은 여러분들 요거네요. 누가? 종합금융회사가 자,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국공채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이고요.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수시 입출금식 상품 했을 때 정리했던 거 있죠.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다음 뭐 있죠?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기금융상품 펀드.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어음관리계좌였었습니다. 자, 우리 약자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CMA 요게 바로 어음관리계좌. CD는요 양도성 예금정서, RP는 판매조건부 채권, 그 다음에 MMDA 요게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니까 CD하고 RP 같은 경우는 요거는요 예치식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우리 그리고 이제 수령 만기 시 이제 수령하는 건데 요거 2번, 3번 아니고 그다음에 얘랑 할 때 우리 MMDA, MF, CMA 특히 이제 2019년도에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운영 주체가 종합금융회사. MMDA는요 은행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으로서 당연히 요거는 CMA 즉 어음관리 계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참조하시고 특히 다음 시험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 MMDA랑 MMF 그리고 CMA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보면 그 공부단 난 자료에 그 표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요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여기 보시면 금융상품별 뭐 가입 대상 특징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험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볼 때 3번 같은 경우 가계 우대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입 발행 대상 관련해 가지고 뭐 개인만 가능한 것인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뭐 신용도가 좋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쭉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과 관련했던 것들도 우리 다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잘 하세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잘한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정답만 좀 체크를 하겠는데,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하면 얘는 어디 있는 애들입니까? 주가지수 연동. 그래서 우리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십 실금식예금, 단기금융상품펀드, 그 다음에 어음관리계좌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다음에 저축성 정기예탁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그 금리, 시장 금리 연동 그 연동 정기예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CD 양도성 예금증서 판매 조건부 채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제가 제공해드렸던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요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 보호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 정기예탁금이라든지 주택청약 그 종합저축 같은 경우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거고, 어쨌든 얘들은 물론 이제 어음관리계좌 같은 경우는 그 증권회사에서만 우리 비보호가 되고,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 4개는 우리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요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동이라고 되는 얘네들 둘이는 다 은행에서만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비보호,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보호됩니다. 아시겠어요?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예금 하면, 그래서 보통예금은 가입 자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가능하지만 우리 저축예금은 가계 우대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리고 당연히 보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가 여러분 딱 붙으면 이건 개인만 가능하고, 정기 예금이라고 돼 있죠. 예금이니까 당연히 목돈 마련에 적합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자, 마지막 거 양도성 예금 증서는 요거네, 요거.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것도 가입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는 기명식이 아니라 무기명식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식 양도가 가능하고요. 중도의 해지, 인출하는 중도의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 정답은요. 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19번, 20번 요 문제는 여러분 영어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우편 금융 상식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막판에 뭐 기출 문제를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봄으로써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 방향을 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회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